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천여 건 발생. 동물의 90%가 현장에서 즉사. 동물들의 찾길 사고, 로드킬이다. 특히 봄이면 도로 위에서 두꺼비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데 이거 이번에도 이게 몇백 마리 빨리 죽었거든. 온 길에가 막 죽어서 피가 얼룩져 있으니까 두꺼비는 산란을 위해, 또 다른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또는 더 좋은 서식지를 찾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야생동물들은 위험한 도로 위를 건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길 잃은 야생동물들은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길이 있는 모든 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로드킬.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촌리에 위치한 비평 저수지. 해마다 봄이면 산란을 위해 두꺼비들이 산에서 저수지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도로. 두꺼비들이 달리는 차에 치이는 끔찍한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시면 도로에 저렇게 하얀 번호로 새겨놓은 흔적들이 그날 로드킬이 발생된 위치에 그 개체 번호까지 해서 저희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둔 이유는 얼마나 많은 두꺼비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명을 잃는지, 그리고 또 주요 로드킬 구간을 파악할 수가 있죠. 도로 위 하얀색 표시들은 로드킬이 발생한 위치에 개체 번호를 기록한 것인데 두꺼비들이 차에 깔려 죽은 흔적인 셈이다. 얼마나 많은 두꺼비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생명을 잃었는지, 또 주요 로드킬 구간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표시해두고 기록하고 있다. 저희가 조사한 마지막 그 개체수, 로드킬 당한 개체수는 이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하고 이렇게 어떤 충격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견된 위치에 찍은 개체 번호가 310번입니다. 기록을 시작한 지 2주 사이 무려 300마리가 넘는 수가 측정됐다. 마킹이 불가능한 비 오는 날까지 포함하면 실제 로드킬의 빈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취재차를 타고 달리며 보니 도로 50에서 60m 구간 사이에만 수십 개의 두꺼비 로드킬 흔적이 새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많은 수의 두꺼비들이 왜 하필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려 길을 쓰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도로 아래 저수지가 그들의 산란처요, 도로 너머 산이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두꺼비가 많기로 유명한 비천마을. 봄이면 두꺼비들은 겨울잠에서 깨어나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기 위해 습지로 이동한다. 오래전부터 그 길을 다니며 번식해온 두꺼비들 입장에선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생긴 것. 위험해도 길을 건널 수밖에 없는 노릇. 인간에게는 외부로 연결해주는 편리한 도로가 동물들에게는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천만한 곳이 된 것이다. 저수지 아래서 부화한 새끼들이 다시 서식지가 있는 산으로 이동하는 5월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그때는 더 많은 두꺼비 사체들로 도로가 뒤덮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새끼 두꺼비에겐 로드킬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온 길에가 막 죽어서 피가 얼룩져 있으니까 뭐 마을 주민이나 또 이 관광객들 보기에 엄청 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놔둬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로드킬이 반복되면 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두꺼비의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는데 로드킬 당하는 두꺼비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나서 조사를 시작했다. 저희가 작년부터 두꺼비 행동권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양서리하고는 좀 다르게요. 산란처 주변에서 서식하는 게 아니라 산란처하고 서식처가 확연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산에서 살던 두꺼비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산란처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란처로 이동하는 과정에 도로가 있거나 하면 로드킬을 당하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이곳에 산란을 하는 두꺼비들이 어디에서 서식하는지 위치를 좀 파악하고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쪽의 방향이 좀 잡히니까 저쪽으로 좀 이동해 봅시다. 가까이 온 거죠, 거의. 산란을 마친 두꺼비들에게 미리 추적기를 부착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잡아 따라가 보면 신호에 가까이 갈수록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경우 두꺼비가 인근에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 추적 조사를 통해 두꺼비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행동권을 살필 수 있다. 80. 요 밑에 있는 것 같은데요. 두꺼비들은 대개 평균 기온이 영상 5도 이상이면 잠에서 깨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활동을 시작할 시기다. 양서류들이 먹이들이 대체적으로 벌레라든지 나방이라든지 곤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곤충들이 많이 활동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란 경쟁에서 빨리 산란을 하고 이제 곤충들 먹이가 많이 풍성해질 때까지는 봄잠을 자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굴이 있는데요. 여기 있다. 하마터면 널 내가 밟을 뻔했구나. 수북이 쌓인 낙엽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린다. 안녕. 겨우내 따스한 낙엽과 흙더미를 입을 삼아 몸을 불린 두꺼비다. 오, 엄청 크네요. 암컷 개체인데요. 되게 작은 편이에요. 원래는 봄잠을 깊이 자면 얘네들 그 눈 감고 있거든요. 지금은 눈 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떠 있고 땅속 더 깊이 들어가 있을 텐데 약간 활동을 이제 시작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짧은 다리, 굼떠 보이는 생김새. 하지만 날렵한 사냥 솜씨로 많은 곤충을 잡아먹는 두꺼비는 산과 습지 생태계의 상위 포식자다. 피부 호흡이란 특성과 물과 무틀 오가며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 때문에 수환경 지표종으로 지정돼 있다. 수지를 대표하는 종이자 양서류가 살지 못하는 곳은 인간도 살지 못하는 장소라는 환경 오염의 지표종. 두꺼비는 살아남은 개체 수에 따라 지역 환경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양서류다.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 보존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두꺼비 로드킬을 방치할 경우 그동안 비교적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던 두꺼비들도 머지않아 멸종 위기에 이를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서식지를 찾아 산으로 갈 두꺼비들의 로드킬을 막기 위해 비촌 마을은 지난해 도로 아래 두꺼비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생태 통로를 만들었다. 생태 통로하고 유도 펜스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비촌 마을의 생태 통로도 되게 특이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제 유도 펜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90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저희는 90도 각도로 세워놔 버리면 산란처로 내려오는 성체 두꺼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도 펜스를 45도 각도로 좀 눕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친구들은 이 유도 펜스를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유도 펜스 때문에 유도 펜스를 넘어서 올라가 버리면 로드킬에 또 위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올라가는 친구들은 못 올라가게 내려오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경사를 줘서 산란처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펜스를 만들었습니다. 생태 통로란 도로나 댐, 수중보, 하구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만든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지금 여기가 생태 통로인가 보죠?
이렇게 생태 통로에 이렇게 높이를 좀 더 이렇게 둔 이유도 새끼 두꺼비들이 이제 이동하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에 다시 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경사를 주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좀 두었어요. 두꺼비들을 유도 울타리 중간중간에 함정 구간에 빠진 두꺼비들을 생태 통로로 직접 옮겨주는데 직진성 있는 두꺼비가 도로 위로 바로 올라가는 것들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유도 펜스. 하지만 길이가 80m 정도로 두꺼비들이 혼자서 이동하기가 쉽진 않다. 그렇다면 생태 통로는 어떨까? 내부는 돌 등을 이용해 약간 경사가 지게 했다. 비가 왔을 때 이동을 쉽게 하고 천적의 몸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놓아줘 보겠습니다. 자, 낯설어서 처음엔 잘 못 갈 수도 있다. 자. 자, 과연 두꺼비들은 생태 통로를 지나갈 수 있을까? 잠시 후 생태 통로 안에서 두꺼비는 조금은 낯설지만 서서히 보복으로 자신의 서식지를 향해 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양재천. 지방도로 외에 도심 산책로에도 양서류의 생태 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두꺼비들은 인근 산에서 서식하다 이곳 양재천 내 저수지에서 산란을 한다. 나중에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도 다시 성체가 되면 서식지와 산란장으로 오가게 되는 것. 저 산 쪽에서 이제 두꺼비가 성장하고 저 서식하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산란을 하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새끼가 다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여기 이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두꺼비의 산란처와 서식지 사이에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나 있어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두꺼비 보호를 위해 자전거길 아래 생태 통로를 만들고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표시도에 두꺼비를 보호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013년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심 하천 중 최초로 두꺼비 생태 통로와 유도 펜스를 만들었다. 이런 도심 속 생태 통로는 생명을 불어넣는 허파와 같은 존재. 양서류의 경우에는 산란지와 서식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언더펜스형 생태 통로를 주로 만들어준다. 사람들이 생태 통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주의 표시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야생동물이 서식지나 산란처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생태 통로의 가장 큰 역할이다. 또 천적, 대형 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을 수행하거나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사람 근처에 사는 두꺼비는 인근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데 산책로로 단절된 하천 생태계의 생물 보호 차원에서도 양서류의 로드킬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 또 도시민들을 위한 생태 체험 학습 공간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약간 되게 울퉁불퉁했어요. 만져보고 싶었어요. 네. 첫날에는 개구리 알이었다가 갑자기 두꺼비도 여기다가 맞아요. 보내주고. 그리고 그 셋째 날은 올챙이가 있고 네. 넷째 날은 개구리 같은 거는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신기했어. 와봤는데 얘 소개해주려 왔어요. 아, 저도 한 번은 와보긴 했는데 두꺼비가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네. 지난 1년간 양재천 생태 통로를 모니터링한 대학 연구진은
기존 생태 통로 외에 이동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 추가 통로를 만들어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통로 입구를 넓히고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어준다. 또 콘크리트 대신에 자연 소재인 나무와 잔디를 사용하는 등 두꺼비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개선돼 추가 설치된 생태 통로를 살펴보면 언더펜스가 확연히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생태 통로의 2배 정도로 넓게 해서 두꺼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높이 뛰지 않는 두꺼비의 특성상 턱을 30도 정도 경사지게 만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 거죠? 그냥 길만 연결해주면 되네. 사람들도 이제 갈 때 사람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물들도 갈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어가기도 하고 또 뛰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그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원만한 이동이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얘네들이 그 로드킬 당하게 되는 어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각 생물들의 서식 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서식처 이동로를 설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로드킬로 안타깝게 숨지는 동물은 두꺼비만이 아니다. 전국에 촘촘하게 깔린 국도, 지방도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로드킬 숫자는 어림잡기조차 불가능하다. 도로 위에 새겨진 핏자국과 방치된 야생동물들의 죽음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개발의 뒷면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야생동물들. 방금 전까지 따뜻한 숨을 쉬던 생명이 달리는 차에 치여 죽어간다. 지난 6년 동안 야생동물이 조난된 원인을 살펴보면 새끼가 어미를 잃어 조난된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19%나 돼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한 해 평균 수백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중 치료에 성공하는 경우는 30에서 40% 수준. 특히 포유류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 충돌이다 보니 발견 당시 살아있어도 치료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이곳은 포유류들의 사체를 모아두고 있는 곳. 한밤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이다. 사체를 모아두고 있는 곳인데요. 포유류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 충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차량 충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다 보니까 뭐 골절이나 신경의 손상이나 아니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정도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사를 하거나 혹은 안락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야생동물의 로드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센터의 현장 점검을 동행해 밀착 취재했다. 여기는 충남 서산과 홍성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천수만로라는 도로인데요. 이제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바로 옆에를 지나고 있는 그런 큰 도로고요.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곳에서 로드킬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살피던 중 무엇인가 눈에 띄었다. 여기. 바로 동물의 사체다. 급히 차에서 내려서 직접 확인해 보는데 지금 저 도로 중앙분리대 부근에 족제비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가 있어서요. 네, 한번 사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앙 분리대 아래 족제비로 추정되는 사체 발견. 일단 도로 위에 사체가 계속 있으면 추가적인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체를 도로에서 빨리 빼줘야 한다. 이 친구는 네, 족제비이고요. 사체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차량에 다시 치인 상태.
발견이 늦을 경우 사체를 먹기 위한 다른 동물들의 접근을 야기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로드킬이 일어날 수 있다. 인근에서 또 다른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네, 너구리 사체고요. 너구리로요? 네. 이게 보시면 지금 너구리의 털들이고요. 앞발이고 여기가 관절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절이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부분은 뭐 여기도 발이 있네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많이 된 상황이고요. 보통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으면 이런 정도로 사체가 굉장히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큰 사고이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족제비처럼 꽤나 온전한 상태로 발견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 건수가 고속도로에서만 한 해 평균 2천여 건에 달한다. 도로는 인간에겐 편리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하나의 장벽. 동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이에 큰 도로가 위치해 있고 또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충분히 만드는 것이다. 생태 통로는 크게 육교형과 터널형으로 나뉜다. 육교형은 상부 통로형으로 횡단 부위가 넓고 장애물 등으로 터널형 통로가 어려운 지역에 도로 위를 횡단하는 육교 형태로 설치한다. 터널형은 하부 통로형으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나 지형적으로 육교형 설치가 어려운 지역, 지하에 중소하천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생태통로 현황을 살펴보면 고라니, 노루, 멧돼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육교형은 254개, 삭, 오소리, 너구리 등이 이용하는 터널형 180개, 두꺼비 등 양서 파충류 통로는 24개로 전체 종류를 합해 총 458개 정도다. 물론 생태 통로가 로드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약하더라도 생태 통로는 동물들을 심각한 로드킬에서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충북 단양군 소백산 국립공원. 기존의 야생동물이 이용하던 곳에 도로가 놓이면서 생태 통로가 만들어졌다. 생태 통로 설치 이후 야생동물들이 이곳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다. 여기는 터널형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가 조성되기 전에도 야생동물들이 많이 다녔던 곳이고요. 도로가 놓이면서 그 위로 도로가 다니고 아래쪽으로는 야생동물들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터널형의 경우 생태 통로 입구면의 개방도가 매우 중요하다. 터널형은 주로 삭, 오소리, 너구리 같은 육식성 동물들이 이용하지만 고라니, 멧돼지 등의 포유류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도를 높여줘야 활용도가 높다. 또 야생동물을 생태 통로로 유도하는 울타리나 유도시설 등이 필수다. 여기 보시면 미네랄 블럭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그 동물들을 생태 통로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거를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생태 통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생태 통로를 이용함으로써 도로로 나가는 개체들이 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설모나 하늘다람쥐 등의 다람쥐과를 위해 만든 나무 벽면. 동물들의 특성에 맞는 생태 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생태 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의 개체수와 활동 빈도를 늘릴 수 있다. 또 생태 통로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동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소재로 만들어지면 좋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처음 생태 통로를 도입한 이후 1998년 지리산 시암제 생태 통로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생태 통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발자국이 찍히는 모래판인 족적판.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얼마나 다녔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 군락에 관한 자료 수집은 매우 중요한 작업. 생태 통로를 관리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인데 생태 통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무인센터 카메라는 특히 야간 시간에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연 무인센터 카메라에는 어떤 영상들이 담겼을까? 다양한 방법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 개선을 통해 생태 통로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생태 통로를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이 여기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용 빈도가 느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 일대에 사는 야생동물들 현황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생태 통로를 더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곳곳에 신도시가 생겨나고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동물들의 길은 계속해서 끊기고 있다. 하지만 생태 통로가 있는 것만으로도 로드킬을 줄일 수 있다는데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구. 광교 신도시가 만들어진 중간에 작은 산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개되고 그 지역을 연결한 생태 통로가 만들어졌다. 육교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종류를 만들 것인가는 해당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주 이용 동물들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어떠한 생태 통로를 만들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다. 제가 처음에 이 생태 통로가 조성되고 그때 실체 조사를 잠깐 왔을 때는 이 바닥에 흙이 없고 거의 톱밥 형태의 이제 파쇄된 목재 파티클로 태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땅이 너무 건조하고 생태 통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열악하다. 게다가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고 여름엔 뜨겁고 풀도 없고 게다가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 통로의 기능은 사실 1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기 활용도가 떨어졌던 생태 통로가 꾸준한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 모범적인 생태 통로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노력이 생태 통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태 통로가 야생동물을 지키고 로드킬을 감소시키는 완벽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서식지 연결을 통해 야생동물은 물론 생태의 질을 높이는 수단은 될 수 있다. 생태 통로의 부족한 점은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해 가야 한다. 와, 다 먹어치우고 털만 이거 야생 들깨가 한 거예요. 아이고야. 자연 생태계는 정교한 그물망처럼 모두 연결돼 있다. 인간 역시 이 생태계에서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야생동물의 죽음은 그들만의 문제를 넘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문제다. 이 지금 이제 살에 붙어있던 털 끝이거든요. 이거는 누군가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라니가 이쪽으로 동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충분한 이 이동거리의 이유가 있고 또 그거로부터 얻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생태 통로는 살아있고 과거와 달리 이쪽으로 동물이 이동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와 이제 이유가 생태적으로 있는 거죠. 문제는 생태 통로 중 야생동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곳이 적다는 것. 약 90%가 생태 통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생태 통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제가 남았다. 이제 생태 통로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로드킬로 인한 사상사고를 방지하는 거고요. 또 다른 것은 동물들은 이동을 통해서 뭘 하느냐,
몸에 배설물에 식물의 종자를 꾸준히 이동시켜 줍니다. 결국 산림이나 그 자연 환경에 식물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의 이동에 의한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담을 수 있도록 배려된 것이 생태통로의 기능입니다. 끝없는 개발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리고 그 시작은 인간의 길뿐만 아니라 동물의 길도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서부터일 것이다. 동물들의 길을 없애고 도로를 만든 인간의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이다.